자, 그러면 이제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게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이 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106페이지에 펴보시면, 106페이지 돌아오시면 기속행위하고 이제 재량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게 행정행위면 이게 법률행위적 행정, 이게 명령적 행정행위고 형성적 행정행위고, 이거 이제 두 개는 법률행위적 행정이란 말이에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리고 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고, 이건 당연히 처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항고소송으로 갈 수가 있다. 항고소송으로. 그런데 항상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를 나눠보는 거예요. 예? 왜?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를 나눠보는 그 구별 실익 있잖아요. 106페이지 보시면. 부관을 붙일 수 있냐 없냐, 재판 통제 범위, 공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와 관련해서 하명은 무슨 행위? 하명은 무슨 행위? 기속행위다. 허가는 어떻게? 원칙은 기속행위, 예외적으로 뭐일 수도 있다? 재량행위일 수도 있다. 특허는 무슨 행위? 재량행위. 자, 인가도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고 재량행위인 경우인데 재량행위인 경우가 더 많아요. 재량행위인 경우가 많고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어요. 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로 구별하는 학설은 무슨 설? 무슨 설? 무슨 설? 종합설이에요. 종합설. 그 다음에 공권 여부 있죠. 공권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강행규범성하고 뭐야? 사익보호성. 우리가 강행규범성을 따지는 거는 의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의무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특히 허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인데 예외적으로 뭘 수도 있다? 공권일 수도 있다. 이때 공권이라는 거는 요 강행규범성하고 사익보호성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가의 경우에도 공권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특허는 당연히 뭐다? 범죄리 보완 이익이니까 뭐다? 공권이다. 그래서 오히려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가 무엇인지 알고 나왔을 때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의 구별, 그 다음에 공권하고 반사적 이익의 구별 여부가 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기속행위하고 이제 재량행위를 이렇게 배웠어요. 재량행위. 근데 또 재량하고 비교돼야 될 개념 중에 판단여지라는 게 있어요. 무슨 개념? 판단여지.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법률 요건이란 말하고 법률 효과라는 말을 배워요. 법률 효과.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 사실이 법률 사실이야. 법률 사실. 이 법률 사실은 인간의 정신작용하고 관련된 용태하고 인간의 정신작용하고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나눠져요. 사건으로.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는 뭐냐면 이게 법률행위적 행정이니까 안에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다 뭐야? 용태라고 다 용태야. 그것도 사인의 공법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의 공법행위라고.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로 구별하는 학설 중에 요건재량설도 있고 효과재량설도 있고 통설 판례가 취하고 있는 무슨 설? 종합설이지. 종합설이. 요건재량설은 뭐 가지고 판단하냐면 문헌 갖고 판단하는 거야. 뭐 가지고? 그리고 이제 효과재량설은 뭐? 성질. 이게 침익적이냐 수익적이냐 갖고 결정하는데 종합설은 뭐냐? 1차적으로는 문헌 가지고 판단하지만 성질도 고려하고 기타 여러 가지 취지도 다 고려하는 거야. 판례는 문헌도 고려하고 성질도 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종합설에 따르게 되면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로 구별하는 게 판례가 요건재량설도 아니고 효과재량설도 아니니까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법률 요건하고 효과가 있다면 출발성이 보통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를 할 때 재량행위는 주로 효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효과를 가지고. 근데 판단 여지는 뭐냐면 여기 요건에 어디에? 요건에 뭐가 써 있냐면 불확정 개념인 거예요. 무슨 개념이? 불확정 개념이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판단 여지를 주어지는 게 이거는 재량은 누가? 입법자가 누구한테? 입법자가 행정부한테 주는 거라면 판단 여지는 무슨냐면 불확정 개념이라 해서 해석을 못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해석 가능한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
해석 가능한 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해석이 가능하니까 원칙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고도의 전문적 결정이고, 잘 봐봐요.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판사가 아는 게 있어 없어? 판사도 몰라. 판사도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야. 원자력 문제는 누가 더 잘 알아? 원자력 전문가나 행정 전문가가 더 잘 알아. 자,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 채점을 할 때는 그때는 시험 출제를 한 교수가 판사보다 뭐야?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나 전문적 결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누구? 행정부의 전문가 집단의 결정이 보다 타당한 결정일 수가 있다고. 이걸 나중에 사법부의 법관이 이 행정부의 전문가보다도 더 모르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면 엉토당토하는 결정이 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사가 이 행정부의 전문적인 결정을 뭐냐면 존중을 해. 뭐라고요? 존중을 해서 이 사람이 결정한 것을 그냥 자기 결정으로 이렇게 대체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 여지는 첫 번째 중요한 게 효과가 아니라 어디에? 요건에 뭐가 생겼을 때? 불확정 개념이 규정됐을 때 이 불확정 개념은 해석 가능한 개념이야. 해석 가능하지만 무슨 결정이야? 정책적 결정이고 전문적 결정이야. 판사들보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정에 맡기는 거야. 그래서 원래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어때?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 여지를 줘? 전문가인 행정부 공무원한테 뭐야? 판단에 대한 여지를 줘서 이 사람의 결정을 그냥 최종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다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TV 명품 있죠. 명품 제품 있어. 명품 제품이 있는데 이 도자기가 얼마냐? 누가 제일 잘 알아? 도자기 전문가가 잘 알지. 그래서 여러분 두두두두 해서 여러분 100만 원, 뭐 1000만 원 나오잖아. 판사도 그 도자기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결정한 게 그냥 판단이 되는 거야. 사법부는 그래서 이 사람의 판단을 존중해서 별도 결정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판단 기관에 김은국이가 들어갔어. 누가? 김은국이는 전문가가 아니지. 그때는 잘못 결정이 된 거니까 그때는 거꾸로 원칙으로 돌아와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불확정 개념이란 말이 나오고 판단 여지란 말이 나와. 불확정 개념하고 뭐고요? 그럼 이 판단 여지는 뭐하고 비교해야 돼? 재량하고 비교해야 돼. 재량하고. 그래서 이 불확정 개념이 효과의 요건에. 그래서 그 의미 내용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필요성이다, 위험이다. 필요한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 판단하면. 공익이란 말도 어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진정한 의미 내용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을 우리가 불확정 개념이다. 불확정 개념. 그러면 그 판단 여지라는 건 뭐냐? 불확정 개념의 해석 적용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에 대상이 된단 말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불확정 개념은 해석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해석이 가능한 개념이야. 가능하니까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행정청의 고유한 판단, 어떤 전문적인 결정이라든지 정책적 결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관들의 판단보다는 그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 더 정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사법부가 판단을 못하는 영역이 아니라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행정부의 판단이 보다 정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법부 스스로 어때?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영역인데 그걸 우리가 판단 여지라고 그래. 그러면은 판례가 판단 여지란 말을 인정하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판례는 판단 여지란 말하고 재량이란 말을 구별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판단 여지도 판례 문구를 보면 재량이란 말로 써버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판례는 문구 자체로서는 명확하게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재량이란 말하고 판단 여지는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구별해야 돼. 여기는 출발점에서 효과에 관한 문제고 여기는 어디에 관한 문제니까? 요건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 여지가 적용되는 영역들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시험 평점 같은 거, 시험 점수를 매기는 거라든지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이라든지 정책과 갈등된 거라든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위원회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쩐다? 판단 여지를 인정해. 판단 여지를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법관들이 행정부 전문가들의 결정을 어쩐다?
존중해 준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판단 여지도 한계가 있지. 어디까지나 전문가 집단이 전문가 집단도 구성이 됐을 때 그런 것이지. 만약에 판단기관 자체가 부적법하게 구성됐거나 뭐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안 했단 말이야. 아무리 전문가 집단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 자체가 파악이 잘못돼 버리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때는 어때? 원칙으로 돌아가서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게 이제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야. 그래서 재량하고 판단 여지가 구별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109페이지 오시면 재량하자가 나와요. 재량하. 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대로 하지 않게 되면 위법하죠. 근데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청한테 뭐가 주어지니까? 재량권이 주어지다 보니까 사법부가 행정청이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재량이 잘못됐다 판단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예전에는 재량행위는 사법부가 판단하지 못한다고 했었어. 예전에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 왜? 재량에도 한계가 있어 없어? 내적 한계하고 외적 한계가 있단 말이야. 내적 한계를 넣으면 남용, 외적 한계를 넣으면 뭐야? 일탈 또는 유월. 그래서 거기에 행정소송법 27조 동그라미, 행정소송법 27조. 행정소송법 27조 조문 자체가 중요해. 행정소송법에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기속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자 일탈 동그라미, 남용 동그라미, 불행사 동그라미. 그 재량이 위법할 수가 있는데 그 위법 행위의 유형은 첫 번째가 일탈이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탈. 두 번째가 뭐예요? 남용. 세 번째 형광펜. 불행사도 위법할 수 있어. 즉 입법자가 재량권을 행정청한테 행사하라고 줬단 말이지. 근데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재량권의 일탈하고 남용하고 불행사는 부당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전부 다 위법한 재량권 행사가 돼서 사법부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를 논의했다면 침익적인 행위, 수익적 행위, 복효적 행정이 있어. 침익적인 행위하고 뭐라고요? 수익적인 행위, 복효적 행정이 있어. 즉 행정행위에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면 수익적 행위, 상대방한테 뭐를 주면? 불이익을 주면 침익적 행위. 그러니까 침익적 행위, 다른 말로 침익적 행위를 부담적 행정이라고 해요. 부담적 행정이.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이라. 수익적 행위.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하명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이고 허가, 특허, 인가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수익적 행정이에요. 근데 이제 허가하고 특허, 인가는 좀 구별해야 돼. 이건 명령적 행정이, 이건 뭐니까? 형성적 행정이니까.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하고 침익적 행위 구별식이 뭐냐? 첫 번째, 법률 유보 측면에서 하명과 같이 침익적 성격을 띌 때는 법에 엄격한 근거가 필요한 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침익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요걸 우리가 침익적 처분이라 침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 수익적 처분 다 처분이야. 근데 누가 보더라도 침익적 성격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 좀 이따 행정절차법 배워. 뭘 배워? 행정절차법 배우는데 행정절차법에 여러 가지 적용인데 행정절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처분이야. 그러니까 행정법 자체에서 처분이 제일 중요한 말인데 뭘 할 때는? 처분을 할 때는. 처분은 뭐죠? 개별적 구체적인 권력작용. 침익적인 처분이건 수익적 처분이건 요 처분할 때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 행정절차법에 가면 가장 중요한 절차가 사전통지 있어요. 무슨 통지? 사전통지가 있고 의견진술기회가 있어요. 의견진술기회가. 의견진술기회에 이제 청문회 공청회가 있어요. 청문회하고 뭐하고? 올해 이제 2차 시험에 이제 공청회가 나왔어. 공청회가. 행정절차로. 여기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론에 들어있는 과목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공부할 때 하는데 불이익처분할 때 만약에 하명을 한다. 하명을 하면 어때? 사전통지해야 되고 의견진술기회 줘야 돼.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요 침익적인 행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수익적 행정행위 있죠.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도 침입적이야.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를 철회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면 침입적이 되잖아. 특허를 내줬는데 특허를 철회하거나 특허를 취소하는 건 뭐죠?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가 된다고. 이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나 취소도 결국 뭐야? 침입적 행정행위가 되고, 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돼. 그래서 109페이지 오시면 절차 오면 수익적 행정의 경우에는 절차적 규제가 좀 완화되겠지. 반대로 침입적인 행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권익 구조를 위해서 엄격한 절차적 규제가 어쩐다?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잠깐 봐봐요. 하명을 해달라고 신청한 놈은 미친놈이지. 아니면 애국자거나 나에게 세금을 부과해달라고 스스로 신청한 놈은 애국자이거나 아니면 미친놈이야. 하명해달라고 신청을 하지 않아. 허가나 특허나 인가를 해달라고 수익적 행정이 해달라고 신청을 하지. 근데 아까 허가는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 했잖아. 보통은 신청을 요구하지만. 그래서 신청과 관련해서 수익적 행정행위는 보통 상대방이 신청을 요구하는 행정이지만 침입적인 행정에는 상대방이 신청을 했건 안 했건, 여러분 군대 가겠다고 신청 안 해도 나이 되면 군대 다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부관이 뭐예요? 부관. 자, 통상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일 여지가 커. 무슨 행위? 재량행위는 별도의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행위는 부관과 친해. 그러나 침입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가 없어. 그리고 취소 철회는 침입적 행정행위 취소 처리도 있을 수 있고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처리도 있을 수 있어. 침입적 행정행위 취소 처리는 뭐야? 반길 것이지, 여러분. 침입적 행정행위를 처리하면 어때? 세금을 부과하겠다가 세금 부과 처분에 처리하면 나에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자유롭지. 반면에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처리는 어때? 오히려 나에게 불이익하니까 나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마음대로 취소 처리를 못해. 그리고 침입적 행정행위 하명을 내렸는데 하명을 이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때?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이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침입적 행정행위는 주로 강제집행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 반면에 수익적 행정행위는 이런 강제집행과는 친하지가 않아. 그리고 잘 봐봐요. 주로 침입적인 행위는 무엇이 문제가 되지? 자기가 문제가 되지. 나에게 침입적인 처분을 하는 것, 그 처분, 자기 처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 반면에 수익적 처분은 뭘까요, 여러분? 신청을 나에게 허가나 특허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나 뭐 하기 때문에? 거부나 부작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그래서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주로 거부나 부작위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거부는 어디까지나 뭐냐면 자기야. 거부는 뭐라고? 자기.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배우게 돼요. 행정소송을 배우는데 우리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 의무행위 심판이다. 의무행위 심판이. 여기는 취소 소송,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 여기는 의무이행 심판, 여기는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거부는요. 거부는 의무이행 심판 대상도 되고 취소 심판 대상도 돼. 부작위는 오로지 뭐만 돼? 의무이행 심판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소송으로 가잖아. 그럼 어디까지야? 이건 자기니까 자기에 대해서 다툰 것이 취소나 무효거든. 그러면 거부는 심판 단계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이 가능하지만 소송에서는 이거 안 되고 무조건 취소소송 가야 돼. 거부처분 취소소송. 부작위는 심판 단계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이지만 소송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 가야 돼.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요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거부나 부작위가 문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구제 수단은 결과적으로 이제 행정 심판의 경우에는 취소 심판이나 의무이행 심판, 또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주로 부작위 경우에는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거기 행정정송에 수익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을 동그라미, 거부 동그라미, 부작위 동그라미. 주로 거부나 부작위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특히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이제 의무이행 심판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소송 단계에서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넘겨오시면 복효적 행정행위가 나와. 무슨 행정이? 그래서 요 침입적이냐 수익적이냐 한 거는 이제 어느 처분이 일방에게 인터레스트를 주냐 아니면 디스인터레스트, 불이익을 주냐의 문제라면
복효적 행정이라는 거 효과가 두 가지예요. 효과가. 하나의 처분이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이익인데 이게 을이라는 사람한테는 뭐가 돼? 불이익이 돼. 불이익. 거꾸로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되는데 을이라는 사람한테는 뭐가 돼? 이익이 돼. 즉 갑과 을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니까 뭐라고요? 이해가 상반. 얘가 이익되고 요것도 이익되면 상관인데 얘가 이익은 불이익이야.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주거지역이란 말이야. 무슨 지역? 주거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연탄공장을 하겠다고 행정청한테 연탄공장을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을 했어. 그러면 불허가를 내면 얘는 뭐야? 불이익이지? 근데 인근에 있는 사람은 우리 동네 깨끗하면 좋겠다. 이익이 된단 말이야. 만약에 불허가를 내면 갑이 허가를 받으려고 다툴 거야. 만약 허가 처분을 내면 갑은 안 다투. 근데 이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가 받는 거를 막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거기 복효적 행정에 보시면 하나의 행정이에요. 행정에는 하나인데 한 사람한테 수익적,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복효적 행정을 하지 않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둘째 줄에 한 사람한테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뭐?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요 경우가 이제 바로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효적 행정. 복효적 행정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제3자요 행정이라고 해. 왜? 행정행위의 상대방 말고 누구한테도 제3자한테도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걸 제3자요 행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차법상으로도 중요한 게 상대방에 대해서만 통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제3자한테도 통지를 한다든지 제3자한테도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취소 철회에 있어서 잘 봐봐요. 자, 이 사람한테 어떤 허가를 내줬어. 허가를 내주면 이 사람한테는 뭐죠? 수익적이죠? 요 수익적 행정행위를 만약에 철회해버리면 갑은 뭐가 되지? 갑은 불이익이 되지. 갑한테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를 철회해버리면 갑한테는 뭐가 되지? 불이익이 돼. 근데 갑자기 을은 뭐야 이제 얼굴을 찌푸리다가 얼굴을 피게 되지. 왜? 허가 내줄 때는 얘는 찌푸리는데 허가를 철회하면 얼굴이 어때? 펴지잖아. 그러니까 요 허가의 철회가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는 경우 있어 없어? 이렇게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얘도 고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출처 행정행위가 제3자에게 불이익 주죠. 제3자에게 불이익이 돼. 행정행위가 제3자한테 불이익이 되니까 오히려 철회를 하면 유리하지? 철회를 하면 뭐야? 유리하지? 이때는 상대방에 대한 수익적 행정의 처리를 제3자 입장에서는 반기잖아. 반면에 동그라미 비번에 오히려 행정행위의 존속이 제3자한테 이익이 돼. 행정행위의 존속이 뭐라고요? 이익이 돼. 그러면 이거는 취소되는 걸 원하지 않겠지. 제3자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건데 이익이 되는 걸 뺏어가니까 원해 안 원해? 원해 안 원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3자한테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불이익이 되는지를 따져서 제3자한테 이익이 되면 그 행위가 존속되기를 원할 거고, 그죠? 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됐을 때는 그때는 그 행정행위 처리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쟁송법상 문제에서 자 일단 고지 동그라 고지 그 다음에 거기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적격이라는데 원고적격도 되는 거예요. 자 원고적격도 원고적격 그 다음에 참가 또 참가란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제3자는 뭐 할 수 있다? 제3자는 뭐 할 수 있다? 참가.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에 가면 여러분 이제 행정법상의 판결의 효력은 뭐가 있냐면 대세효가 있어요. 무슨요? 대세효. 그러니까 소송으로 한 사람 원고하고 피고끼리만 효과가 미친 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법효적 행정행위 제3자한테도 판결의 효과가 미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심. 거기는 빠져있지만 재심이라고 써놔요. 재심. 그러니까 제3자는 참가할 수도 있고 재심할 수도 있어요. 재심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도 어쩐다? 받는다. 그래서 요 복효적 행정에 있어서의 제3자 논의가 꽤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과서 순서를 좀 바꿔서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이거 먼저 보면서 기속행위라는 개념하고 무슨 개념? 재량. 공권하고 반사적 이익. 그리고 침익적 행정이야 뭐? 수익적 행위. 하나 행위가 일방한테는 침익적, 타방한테는 수익적인 무슨 행정이? 복효적 행정에 있어요. 누구? 제3자. 요 제3자는 상대방이 아니지만 원고적 격이 인정이 돼. 뭐 할 수도 있고 참가할 수도 있고 나중에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뭐 할 수도 있고 재심할 수도 있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한테 뭐가 미칠 수도 있어?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도 있어. 그 외에 행정심판법상 고지 제소기간이라든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 말고 제3자에 대해서도 고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쟁점들이 어때요? 쟁점들이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 넘어오세요. 116페이지. 그 116페이지 넘어오시면 기타 행정행위 형식이야. 기타. 이거 뭐냐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행정입법하고 뭐라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입법하고 뭐? 행정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적 추상적인 행정입법. 그 다음 뭐야? 행정행위. 근데 행정입법은 처분이 아니죠? 행정행위는 처분이야.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이게 처분인지 아닌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첫 번째 개념 중에 116페이지 확약이 나와. 확약. 뭐가 나와요? 확약은 일방적 약속이야. 쉽게 하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청한테 해줘라 말아라고 신청한 바가 없어. 그런데 행정청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방적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권력적 속성이니까 이게 처분성이 인정될 만한 논의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래서 다수설은 확약을 처분이라고 해. 다수설은 처분이라고 해. 근데 판례는 확약은 처분이 아니라고 해. 처분이. 그러니까 확약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르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확약은 행정기관이 자기 구속을 할 의도로 장래에 향해서 일정한 행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약속하는 자기 고권적 동을 고권적. 여기 고권적을 다른 말로 하면 일방적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 일방적으로.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내인가 뇌어가란 말을 쓴단 말이야. 중요한 거는 성질이 쟁점인데 첫 번째 형광펜 행정행위. 즉 확약이 처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쟁점이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형광펜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형광펜.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무슨 결정? 우선순위 결정.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이게 가장 확약의 경우에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야.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어업면허 있잖아. 어업면허는 특허인데 만약에 5월 31일 날 어업면허가 끝나요. 그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기존에 3년 동안 어업면허를 받았어. 그럼 다시 갑이 또 받을 수도 있지만 을이나 병 같은 것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자, 갑이 어업면허가 끝나면 행정청이 을한테 뭐냐면 우선순위로 너한테 해줄게. 이게 뭐냐면 확약이야. 근데 끝나고 나서 얘한테 안 해줘. 그럼 얘는 항고소 다툴 수 있냐? 못 다투. 다만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뭐는 정말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거의 확약에 불과하지 뭐가 아니야? 확약에 불과하지 뭐가 아니야? 처분이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판례에 따르면 이 확약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사실은 요 확약 말고 뭐 단계적 행정위가 있어. 단계적 행정위는 기본 강의 시간에 다 배울 거야. 뭐 사전결정, 뭐 예비결정이 있어요. 예비결정. 그러니까 가행정행위가 있고 예비결정이라는 게 있고 부분허가 있어. 부분허가는 여기 책에서 뺐는데 확약까지 포함을 해서 이걸 단계적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확약은 이건 처분이 아니에요. 확약은 처분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처분이라고 처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 단계적 행정위는 나중에 기본 강의 시간에 더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요 행정입법 있죠. 행정입법하고 이제 행정행위가 가장 이제 중요한 형식이고 특히 행정행위가 중요한데 새로운 형식으로 뭐가 있냐 행정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계획. 그러면
여러분도 역시 똑같아요. 이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다시 말하면 이 행정계획이 처분성이 있냐 없냐가 논의가 돼요. 처분성이 있냐.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계획도 있고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계획도 있어요. 보통 기본계획은 이거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반면에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처분성이 인정해요. 왜? 이 관리계획은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계획은 뭔데? 행정계획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 뭐가 있다고요? 목표가 있고 그 다음 이 목표를 달성한 수단들이 복수의 수단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여러 가지 수단들, 제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이런 기준을 설정한 걸 우리가 행정계획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생소하지. 한때는 이 행정계획은 행정입법이라고 해석해버린 경우도 있고 행정계획은 행정행위라고 해버린 경우도 있어. 한때는. 그래서 행정계획은 법적 성격이 행정입법이다. 행정행위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 행정계획은 복수성질이야. 뭐라고요? 그 말은 이 행정계획이 행정입법적 성격을 띌 수도 있고 행정행위적 성격을 띌 수 있고 어쩔 때는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성격을 모두 갈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밑에 내놓으시 중요한 거는 의의는 키워드가 목표였던 거라. 목표. 일정한 목표였던 거야. 목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관련된 수단 또한 수단. 그러한 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거. 그리고 그런 종합하고 조정한 기준 또는 그 설정행위.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걸 행정계획이라고. 계획이라고. 그리고 법적 성질로 내려오세요. 법적 성질. 뭐 입법행위설, 뭐 행정행위설 쭉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 반면에 관리계획은 처분성이 인정이 돼. 그래서 당구장 표시 보입니까? 그 도시 기본계획의 기본 동그란 기본. 그 기본군 일반 지침에 불과하니까 처분성이 있어 없어? 없어. 역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상의 환지계획도 계획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이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계획이야. 반면에 관리자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도시계획결정 뭐있죠? 도시계획결정. 요 도시계획결정 가로 안에 보면 동그라미 관리계획이야. 관리계획. 그래서 요 관리계획은 각종 권리 제한 효과가 있어.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런 권리 제한 효과가 있으면 그건 처분성이 인정이 돼. 그래서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계획도 있고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계획도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도 있고 그렇지 않은 행정계획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행정계획은 중요한 게 하나가 이해관계인이 많아. 이 계획과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관계행정기관의 사정관, 관계행정기관의 조정이 필요해.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합의제 간의 심의가 필요하고 자, 형광펜.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필요해. 반드시. 그리고 행정예고 있죠. 행정절차법에 가면 행정예고 절차를 꼭 거쳐야 돼. 그 다음에 형광펜. 반드시 공포해야 돼. 공포. 배회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 또는 고시해야 돼. 행정계획이 공포나 고시가 없으면 그런 행정계획은 효력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116페이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기타 행정행위 형식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자세히 볼 수는 없어. 그래서 확약은 뭐고 행정계획은 뭐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법상 계약이 나와. 공법상 계약. 우리가 계약에는 사법상 계약도 있어. 계약. 근데 이제 사법상 계약은 행정법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계약은 청약자하고 승낙자 사이에 객관적 주관적인 합치에 의해서 이거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니까 이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는 비권력 작용이라는 거야. 무슨 작용? 비권력 작용. 그러니까 비권력 작용이니까 잘 봐요. 첫 번째, 법적 근거 없어도 두 사람 사이에 법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없어도 공법상 계약은 이루어질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어. 왜? 공법상 계약이 뭐가 아니니까? 처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공법상 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는 비권력 작용이라. 그 다음에 보통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방이 행정 주체고 타방이 국민인 경우를 상당히 쉬운데 행정 주체끼리도 공법상 계약이 체결될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의해 보시면 복수 당사자 간의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도 합치. 그래서 실제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립 가능성은 오늘날만 봐. 한때는 국가하고 사인은 서로 대등하지 않아. 감히 어떻게 사인이 국가하고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 해서 공법상 계약을 부정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
행정주체한테 우월한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없어? 있잖아 여러분. 국고작용처럼. 그죠? 그런 경우에는 행정주체하고 누가 공민 사이에 대등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권력작용이 아니니까 법의 근거 조문이 없어도 돼. 공법상 계약은 체결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밑에 종료 시험 주체 보면 보통 행정주체하고 사인 간의 계약만 생각이 쉬운데 행정주체 간의 계약도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반면에 판례에 따르면 사인 상호 간의 계약은 그거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를 않는다. 그 다음 쭉 내려와 버려. 쭉 내려와서 절차법적 특성 오시면 여러분 그 행정소송 봐봐. 행정소송. 행정소송 오시니까 이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항고소송으로 갑니까? 당사자소송 합니까? 형과 함께.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이라는 건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대등한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거든. 그래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이때 국가하고 개인은 서로 대등하거든. 근데 약속을 해놓고 나서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아. 그러면 이행을 하지 않아서 채무 불이행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때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 당사자 소송을. 그 다음에 넘겨오세요. 넘겨오시면 이제 사실행위가 나와. 사실행위가. 아까 우리가 행정행위는 뭐예요?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는 하명허가 면제 특허인가 대리는 법률행위죠, 행정행위지. 그거 무슨 행위야? 그거 무슨 행위?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공법행위도 여러분 법률행위 있고 사법행위도 법률행위 있을 수 있어. 똑같아. 여러분 사실행위도 여러분 사법행위에도 사실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행정법에도 즉 공법행위에도 사실행위가 있을 수 있어 없어? 근데 이 행정법에서는 중요한 게 권력적 사실행위하고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구별이 중요해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아시겠어요? 근데 이 권력적 사실행위나 비권력 사실행위나 다 뭐는 아니야?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행정행위는 아니야. 왜? 행정행위는 법적인 행위해야 되니까. 이건 사실행위니까 행정행위는 아니야. 근데 판례에 따르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이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항고소송. 근데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아시겠어요? 이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행정지도야. 행정지도. 행정지도라는 거는 행정청이 국민들한테 지도 공고 조언을 하는 거야. 지도 공고를 해서 가급적 협조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공사번의 사실행위하고 공업원의 행정지도를 별로 보면 안 돼. 사실은 공업원의 행정지도가 뭐야? 공업원에 의해 보시면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기대해서 행하는 무슨 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보입니까? 이 행정지도도 사실행위인데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뭐?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아시겠어요? 위에 올라가시면 공사번에 공법상 사실행위는 줄쳐요. 법률 효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법률 효과를 지향하면 뭐가 되지? 법률행위가 되는 거야. 법률 효과를 지향하면 뭐가 된다고요? 법률행위가 되는 거야. 법률행위. 이건 법률 효과를 지향한 게 아니야. 사실상의 효과만 지향을 해. 그런데 종류에 2번, 3번, 4번은 볼 필요 없어. 1번만 봐. 1번. 1번에 보시면 권력적 사실행위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 보입니까? 권력적 사실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단수조치. 수도 끊어버린 거죠? 나머지 행정 대집행 실행이나 전염병 환자의 강제결이나 영업소 표세 주로 어디서 봐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나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나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나오는 행위들 대부분이 다 뭐야? 권력적 사실행위. 여러분 이 밑에 내려오면 자 법률 의의하고 법률 유보 나오는데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률 유보 엄격히 지켜야 되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법률 유보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해. 그래서 행정지도도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이니까 법적 근거 없어도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세요. 118번 보시면 사법 형식의 행정자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행정사법이야. 이게 뭐라고요? 행정사법. 그럼 행정사법은 이거 민사소송가 행정소송가 민사소송갑니다. 다만 이걸 사법 형식을 취해. 사법 형식을 취했는데 일반 민법상의 행위하고는 좀 같아 달라요. 그래서 오른쪽에 119페이지 오른쪽 상단. 오른쪽 상단에 오시면 국고작용이 있고 행정사법이 나오는데
이거 국고작용은 어때 이건? 그야말로 민사소송으로 가요. 근데 행정사법은 뭐냐? 임무는 공적 임무를 수행한단 말이에요. 공적 임무. 우리가 공적 임무를 수행할 때 행정행위 형식을 통해 가지고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공법 형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무슨 형식을 취해? 사법 형식을 취한다. 사법 형식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행정사법이라. 그래서 국고작용하고 행정사법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기본 강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비권력 작용인데 합동행위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합동행위는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이야. 2개 뭐라고요? 이상. 공법상 계약 의사표시가 2개. 합동행위하고 공법상 계약은 거의 똑같아. 만약에 합동행위도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이것도. 그래서 119페이지 보시면 공법상 합동행위는 역시 복수 당사자 간의 동그라미 동일 방향이야. 공법상 계약이 반대 방향이라면 여기 무슨 방향? 무슨 방향? 동일 방향, 동일 방향.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공법상 합동행위가 밑에 사례 보시면 그렇죠.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한 행위나 자치단체 어떤 단체를 설립한 행위하고 정관 작성 행위야. 무슨 행위? 정관 작성 행위. 자, 요것도 비권력 작용이야. 권력 작용이 아니라 무슨 작용? 무슨 작용? 비권력 작용. 그 다음에 잠깐 봐봐요. 원래 행정행위는 누가 하죠? 사람이에요, 사람이. 근데 기계화 시켜놓은 게 있지, 신호등. 여러분 신호등에 빨간불 들어오면 건너가면 돼, 안 돼? 신호등에 빨간불이 뭐냐면 하명이야, 하명. 빨간불 되면 뭐야? 통행하면 돼, 안 돼? 하명을 내리는 건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뭐야? 기계가 잡. 근데 사실 프로그램은 누가 시켜놨어? 사람이 해놨지, 사람이. 근데 그 기계가 고장나버릴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요 자동화 작용이란 거 뭐냐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좀 사람이 하는 거와 다르니까 보통 사람이 하면 자기가 서명 날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기계가 하니까 서명 날인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또 만약에 사람이 하는 침입적 작용이면 사전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건 기계가 하니까 일일이 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런 특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 자동화돼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얘도 행정행위야. 엄연한 뭐냐? 처분이. 아시겠어요? 기계가 하더라도 엄연히 뭐라고요? 처분이라고. 그래서 의의는 뭐냐면 컴퓨터 등 전자 데이터 장비를 투입해서 행정 업무를 자동화해서 하는 건데 이건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어, 없어? 있어. 가면 갈수록 특히 기속행위 경우에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뭐야? 기속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자동화 작용하고 친근해, 안 친근해? 친근하죠? 가면 갈수록 어때? 행정이 자동화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나 이 자동화 작용에는 문제점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중요한 거는 법적 성격, 법적 성격. 법적 성격에 보시면 2번에 보면 현관 앞에 행정행위로서 성질죠. 행정행위로서. 행정행위로서 성질이 있다. 통설 옆에 거기에 법적 성질에 자동화 작용은 기계가 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사람이 하건 기계가 하면 둘 다 보다 처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다만 기계가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명이나 기명날이 생략될 수 있어, 없어? 그런 특성만 있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 넘겨오시면 여러분 이제 공식적이다란 말이 있죠. 공식적. 그죠? 자, 비공식 동그라미 비공식. 어디까지나 여기 앞 페이지까지는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뭐 사실행위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공식적인 거야. 아시겠어요? 비공식적인 거 어떤 거냐면 비공식적인 것은 보통 포멀한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잘 봐봐요. 원래 두 사람이 행정행위라는 건 행정처 일방적인데 뒤로 따로 사람들이 많아 술 먹으면서 여러분 서로 어때? 잘 좀 봐주십시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이 비공식적으로 행해진 거는 당연히 뭐가 아니냐면 처분이 아니야. 당연히 뭐라고요? 당연히 처분이 아니야. 그래서 공식적인 행정작용 말고 뭐도 있어? 비공식적 행정작용이 있는데 이 비공식적 행정작용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새로 등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공식 행정작용 말고 이런 비공식적 행정작용이 활용이 된다, 안 된다? 돼. 그런데 법적 효과와 법적 효과. 법적 효과에 하면 형광펜. 이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 해빈 합의는 형광펜.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뒤로 서로 만나가지고
비공식적인 작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그걸 이행하라고 강제할 방법이 없어. 또 하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주체요. 손해배상도 인정이 안 돼. 아시겠어요? 서로 간에 뒤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크게는 공식적인, 잠깐 봐봐요. 크게는 공식적인 행정작용하고 뭐야? 비공식적인 행정작용인데 비공식 행정작용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럼 공식적인 행정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행정입법하고 뭐? 행정입법에 뭐가 있어요?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 행정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그 다음에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또 행정계획이 있어. 그 다음에 권력적인 거 말고 뭐 있어요? 물론 사실행위 중에 권력적 사실행위도 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 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 가장 대표적인 뭐? 행정지도. 그 다음에 그 외에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이런 것들은 무슨 행정작용? 권력적이건 비권력적이건 공식적인 행정작용. 아시겠어요? 공식적인 행정작용이라고. 반면에 공식적인 행정작용 말고 뭐도 있다? 비공식적 행정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행정작용을 쭉 봤는데 결과적으로 요거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구제 쪽하고 연결돼. 어디하고? 이제 처분이냐 아니냐의 논의가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행정절차법, 정보법, 그 다음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그 다음에 행정구제 쪽을 쭉 아웃라인을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12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다음 주에 해서 이 입문자 과정 강의는 종강을 할 겁니다. 세분한 거는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